리스본의 마지막 편지. 창밖으론 타구스 강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알파마 지구의 오래된 아파트 창문에는 빛바랜 레이스 커튼이 희미하게 펄럭였다. 76에 은퇴한 사서 아르투르 멘데스는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부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주변은 온통 책들의 세상이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 위에도 일담한 책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아르투르가 아침에 피웠던 파이프 담배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2년 전 50년을 함께한 아내 엘비라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아파트는 그에게 안식처인 동시에 외로움의 감옥이 되었다. 엘비라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책들의 침묵만이 가득했고 그 침묵은 때때로 아르투르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종종 엘비라가 아끼던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집을 꺼내 읽었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르투르는 마치 엘비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시구절 사이사이 스며드는 고독은 어쩔 수 없었다. 자녀들은 이미 오래전에 각자의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났고 가끔 안부 전화가 걸려올 뿐이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거동이 불편해져 만남이 뜸해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가입했던 온라인 포르투갈 문학 포럼에서 이자벨라 멘데스라는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아르투르가 올린 페소아의 시에 대한 단상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자신도 포르투갈 남부 알렌테주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예술 보건가로 일하며 문학을 사랑한다고 소개했다. 아르투르는 오랜만에 지적인 대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었다. 이자벨라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녀의 문장에서는 섬세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포럼 내에서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게 되었다. 아르투르의 텅 빈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르투르와 이자벨라는 매일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자벨라는 자신이 복원 중이라는 성화 사진과 알렌테주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그녀는 검은 머리에 깊은 눈매를 가진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이면서도 예술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메일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다. 때로는 감미로운 속삭임처럼, 때로는 슬픈 파두가락처럼 아르투르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르투르의 지성과 감수성을 칭찬했고 그의 문학적 해석에 감탄을 표했다. 아르투르는 이자벨라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엘비라 사후 처음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다. 밤늦도록 이자벨라에게 보낼 답장을 고심했고 그녀의 메일을 기다리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는 이자벨라를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알파마의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도 타구스 강변을 산책할 때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자벨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시집들을 이야기했고 젊은 시절 엘비라와 함께 갔던 리스본의 숨겨진 장소들에 대해 속삭였다. 이자벨라는 그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몇 달이 흘렀을까? 이자벨라는 중요한 그림 복원에 필요한 희귀 안료를 구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아르투르는 잠시 망설였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연금에서 돈을 떼어 그녀에게 송금했다. 이자벨라는 눈물나게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왔고 아르투르는 그녀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쁨을 느꼈다. 그는 이자벨라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 후로 이자벨라는 다양한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작업실 임대료 연체, 복원 장비 고장 등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 절박했고 아르투르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아르투르는 자신의 빠듯한 연금과 얼마 남지 않은 저축을 조금씩 이자벨라에게 보냈다. 때로는 식비를 줄이기도 했고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으며 겨울을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자벨라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언젠가 리스본으로 와 자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종종 아르투르, 당신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면 당신 곁으로 달려가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아르투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이자벨라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힘든 현실을 견뎌냈다. 그러던 중 아르투르의 손녀 소피아가 방학을 맞아 리스본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 24살의 소피아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영리하고 현실적인 아가씨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가 예전과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돈 문제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르투르는 이자벨라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려 했고 소피아가 무심코 컴퓨터 화면을 보려 하면 황급히 창을 닫곤 했다. 소피아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르투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소피아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보았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이자벨라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다.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과 감성적인 문구들. 하지만 소피아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자벨라의 사진을 저장해 이미지 검색을 해보았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진들이 여러 해외 블로그나 SNS 계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 아르투르가 이 사실을 알면 크게 상심할 것이 분명했다. 소피아는 일단 침묵을 지키기로 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려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한편 이자벨라는 마침내 아르투르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라며 거액을 요구해왔다. 자신이 복원한 귀중한 중세 시대의 제단화를 포르투갈의 한 유명 컬렉터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작품을 안전하게 알렌테주에서 리스본으로 운송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작품을 팔아 그동안 아르투르에게 진 빚을 모두 갚고 리스본으로 와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희망에 차 있었다. 아르투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비예요. 이 고비만 넘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리스본의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타구스 강변에서 석양을 보고 싶어요. 아르투르는 이자벨라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이 정말 이자벨라와 함께할 마지막 기회일까? 그는 남은 모든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은행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는 엘비라와 함께 살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엘비라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자벨라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피아는 아르투르의 이런 행동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은 미약한 증거들, 이자벨라의 사진이 도용된 것 같다는 정황, 그녀가 주장하는 작업실 주소가 인터넷 지도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밀며 이자벨라가 사기꾼일 수 있다고 할아버지에게 경고했다. 아르투르는 격노했다. 그의 푸른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소피아, 넌 아직 사랑을 몰라. 이자벨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예술가일 뿐이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 그는 소피아를 밀어내듯 소리쳤고 이자벨라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듯 보였다.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완고한 모습에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르투르는 소피아의 말을 무시한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손에는 이자벨라가 보내준 사랑하는 나의 아르투르에게라고 적힌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 편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아르투르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알파마의 골목길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러 가는 사람처럼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자벨라와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소피아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자벨라는 진실된 사람이고 자신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은행 창구 앞에 선 아르투르의 손등에는 희미한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그는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며 몇 번이나 이자벨라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이자벨라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소피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제발 송금하지 마세요. 소피아는 숨을 헐떡이며 아르투르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이자벨라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것 보세요, 할아버지.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아르투르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자벨라가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IP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 주소는 포르투갈 알렌테주 지방이 아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접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르투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소피아는 이어서 이자벨라가 보냈던 자신의 작업실이라는 사진이 사실은 한 유명 여행 블로거가 몇 년 전에 올린 포르투갈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느 작은 유럽 마을의 공방 사진이라는 증거도 보여주었다. 심지어 이자벨라가 사용했던 포르투갈어 표현 중 일부는 포르투갈 원어민이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방언이 아닌 외국인이 학습한 듯한 딱한 어투라는 언어학 전공 친구의 분석 결과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이자벨라 멘데스라는 이름의 예술복원가는 알렌테주 지방예술가 협회 명단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밤새도록 확인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르투르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려 했다.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소피아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자벨라. 그의 입에서 힘없이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가 사랑했던 지적이고 아름다운 예술가는, 그가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여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사랑은 잔인한 환상이었고 그는 그 환상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지려 했던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아르투르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소피아의 어깨에 기댔다. 그의 푸른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치심,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평생을 책과 지혜 속에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토록 허무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알파마의 햇살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아르투르의 세상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다. 아르투르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에 휩싸여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성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느꼈다. 엘비라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힐 뻔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소피아는 그런 할아버지를 묵묵히 곁에서 돌보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는 단지 사랑을 갈망했던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몇 번이고 다독였다. 소피아의 끈질긴 설득과 도움으로 아르투르는 마침내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서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같아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주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최소한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아르투르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더 이상 이자벨라의 이메일을 기다리지 않았고 온라인 문학 포럼에도 접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먼지 쌓인 책장에서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고전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파도 음악이 흐르는 알파마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낭만적인 사랑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지는 않았다. 그의 시에는 상실과 배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시를 통해 정화시키려 했었다. 소피아는 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갔지만 매일같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녀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아르투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할아버지에게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아르투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나가보기로 했다. 독서 모임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온라인에서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현실에서의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르투르는 작은 위안과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타구스강은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가고 상처도 조금씩 옅어져 갔다. 이제 그의 눈에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리스본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시를 완성했다. 그 시는 이자벨라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용서와 회복에 대한 조용한 속삭임이었다. 아르투르는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그의 내면의 회복과 성장은 타구스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알파마의 저녁 하늘에 하나둘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